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히 스토리 오늘 공개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 화성 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가 지금 뒤에가 바로 화성 행궁이래요, 맞죠? 네, 화성 행궁. 예. 바로 앞에 있는 수원문화재단 특별 스튜디오에 저희가 지금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너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언제 또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인테리어 비용이 한 10억 들었다는 이야기 10억 들었어요. 네, 여러분 슈퍼챗으로 만회해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쏘세요. 아니, 교수님, 야행이 뭡니까? 그 야행은 뭐 밤에 돌아다니는 게 야행이죠, 뭐. 네. 근데 사실 그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 야행 프로그램이 문광부에서 하는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이에요. 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0개 도시에 이렇게 지원금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제 수원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이제 밤에 많은 더우니까 네. 이 더위를 피하면서 문화재를 즐기는. 그러니까 야행 프로그램의 핵심은 문화재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지금 화성 행궁 안에 미디어 아트 해갖고 굉장히 다양한 그 빛을 이용한 그런 뭐 사람들이 그 작가들이 거기서 뭐 그림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당시 무예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화성 그 야행이라는 게 화성 행궁만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화성 행궁이 중심인데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화성 박물관 앞마당에서도 지금 야행 프로그램, 거긴 버들마켓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만든 그런 뭐 마을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갖다가 판매하고 있는데 네. 아까 잠깐 보니까 막 계란도 팔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 앞에 마켓. 그래서 맞아요. 계란을 이거 뭐 여기서 유기농으로 누구 양계장하는 분이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동시장이라고 그 순대 족발 파는 데 있거든요. 지동시장 네. 만두 그거 한번 드셔보셔야 돼. 쓰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야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늘 이 지역에 있는 푸드 트럭들이 죄다 이제 오늘 다 그쪽으로 몰려들어 있고 이제 여기 행궁하고 요 앞에 미술관 미술관 안에서는 이제 음악회 프로그램이 미술관에서 하는 음악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략 한 9시 반쯤 끝날 것 같아서 미술관에서는 안 되는데 화성 행궁 안에 네. 그 미디어 아트는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마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수원 왕갈비 아닙니까? 또 수원 왕갈비 소스로 만든 그 왕갈비 치킨. 통닭. 지금 통닭거리 난리예요. 어제도 제가 끝나고 제가 아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일제 경제침략 규탄 수원시민행동제 집행위원장이어서 어제도 계속 서명받고 이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까지 서명받다 왔는데 어제 서명 끝나고 난데 이제 후배 두 녀석이 도와줘가지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통닭거리에 한잔 하러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디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죠? 제가 오면서 보니까 매향? 매양 통닭이 제일 오래된 집이고 기다리더라고요. 예, 거긴 뭐 수원서 통닭의 원조가 매양 통닭이고 한 40년 넘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도 좋고 그 거기도 친구분 좋고. 하신다는 제 후배 가는 데가 대봉 통닭. 대봉 통닭이고 대봉 통닭. 저희 선배님이 하는 데는 용성 통닭이고. 저기 통닭 인맥이 되게 좋으시네요. 이제 갈비집 인맥도 있죠. 진짜요? 저기 팔달구청 뒤에 화천갈비라고. 봤어요. 저 보면서 거기가 아주 봤어요. 음식 잘하는데. 거기서 지금 저녁 먹고 왔어요. 화천갈비. 이제 친구가 하는 집이고. 정말 입에 딱 넣는 순간 금방 사라져요. 사르르 녹아버려가지고. 그 집이 잘 돼야지 저희 집이 잘 돼요. 그래요? 그런 사연이 좀 있어요. 네, 뭐 돈을 우리 어머니가 돈 빌려줬는데 걔가 잘 돼야지 그 돈을 빨리 갚아서 내가 어디 좀 에어컨 있는 집으로 좀 옮기지. 수원 오시는 분들 화천갈비에서 꼭 한 끼만 좀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은 정말 음식의 별천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말이죠. 이 수원 왕갈비 통닭 소스, 이 왕갈비 소스 이게 얼마나 정말 지난번에 나왔던 극한 직업 예. 촬영한 데가 용성 통닭이에요. 그래요? 촬영은 용성 통닭에서 했어요. 그렇군요. 그 선배님이 하는. 예. 그렇구나. 그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그 지역에 봉사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거 하면 수원에 그 카페 다니다 보면요. 수원 카페 요즘에 그 커피에다가 아메리카노에다가 수원 왕갈비 소스
그걸 부어가지고 팔아요. 갈비라떼. 갈비라떼. 아, 좋습니다. 네. 아, 나 사실은 어제 네. 그 후배 집에 갔다가 이 녀석이 형 제가 그 새로운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닭똥집에다가 왕갈비 소스를 해갖고 해놓더라고. 그래서 13,000원 받는 새로운 네. 안주로 나왔는데 그래서 난 앞으로 통닭 안 먹고 난 이것만 먹을란다. 너무 맛있는 거야. 용성통닭. 네. 아니 이건 대봉통닭에서 개발한. 알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요식의 나중에 인맥이 이따가 너무 끝나고 화려하셔서. 나서 통닭거리 가면 대봉통닭이라고 엄청 큰데 13,000원짜리 그 저기 닭똥집 왕갈비 소스로 만든 거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 저도 어제 처음 먹어봤는데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0분 정도 저희 예약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모셨는데 몇 분이 안 왔죠? 8분. 8분. 8분, 네. 8명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그 32분이 오셨고, 네. 8명이 그것들이 안 왔어요. 네. 안 오신 분을 저한테 뺨 맞기로 자, 하셨는데. 제가 대신 뺨을 맞기 위해서 한번 했는데, 네, 그래서 8대를 이렇게. 네, 세게 안 때렸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세게 안 때린 겁니까? 네, 그렇죠. 오. 제가 좀 많이 때려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네. 대신해서 네. 맞았습니다. 이제 7분은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7대 더 맞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맞을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예, 취향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화성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성이 또 정조의 효심이 깃든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정조대왕님 이 코스프레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조. 되게 잘한 것 네. 같아요. 네가 정조 부인입니다. 저 해경부. 해경군 엄마지 이 사람아. 엄마구나, 맞다. 근데 이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게 사실은 그 정조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안경을 쓴 군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이 눈이 침침해도 안경 같은 거 쓰는 것을 터부시했거든. 정조가 이제 실용적 군주잖아요. 안경 쓰면 글씨가 훨씬 더 잘 보이는데 사실 조선시대 그 책이라는 게 다 크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글씨로 만든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 우리 예전에 보면은 막 이렇게 작은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조선시대 선비들도 작은 단어장 같은 걸 들고 다녀요. 과거 시험용 단어장이 있어. 그러려면 글씨가 아주 깨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펜으로 쓰면 깨알같이 쓸 수 있지만은 세필로 이렇게 그 쥐털로 만드는 그 붓이 있거든요. 쥐털로 그 만든. 쥐털이 아주 굳세 가지고 이렇게 작은 글씨를 쓰는 게 쥐털로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눈이 안 좋으면은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제 안경을 많이 쓰려고 이제 그 뒤에 했는데 군주들이 안 썼는데 정조가 이제 문서 보면 작은 것도 필요하고 큰 글씨도 필요하고 해서 안경을 썼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안경 쓴 군주는 됐는데 우리 그 박지희 아나운서가 효의왕후, 정조의 부인 효의왕후로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게 너무 미인이라.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 예. 조선시대 국왕의 왕비들 중에 가장 불행한 왕비 중에 한 명이 정조 부인이에요, 왕비. 왜 그러냐면 정조하고 효의왕후하고 11살에 결혼을 해요. 어이구. 11살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 마마를 맞아. 그래갖고 마가 오늘의 무슨 아니 그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 천연두. 그 천연두지. 천연두를 맞는 곰보가 바람에 되는 거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곰보가 돼요. 곰보가 되고 이제 임신불능 상태가 된다고. 아이고 이런. 그래서 이 효의 왕후가 평생을 이제 자기의 그 외모 컴플렉스 같은 게 사실은 있어. 옛날에 이렇게 얼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사실 정조 딸도 그 마마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다 얽혀졌거든. 그래서 정조가 이제 그 마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안타까워하고 마마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래서 다산한테 천연두 치료법을 연구하게 해요. 그래서 다산하고 박제가하고 둘이 10년 동안 정조 명받아 천연두 치료법을 연구해서 정조 살아있을 때 성공을 해. 성공을 하는데 성공 끝나고 나서 정조가 바로 죽어버리고 예.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유배를 바로 가게 되는데 그러는 바람에 유배 가는 자하고 그 천연두 연구법을 갖다가 다른 놈들이 훔쳐가 버려요. 훔쳐가 갖고 그 다산이 강진에 유배 가서 천연두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해서 거의 돌아올 때 돼서 이제 그 연구 완성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슬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정조의 그 왕비로 치기에는 너무 미인이어서 뭐 슬픈 이야기는 하죠. 해경궁도 마마에 걸렸어. 그래요? 해경궁도. 그래서 해경궁도 마마 걸려가지고
해경궁이 결혼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정조 낳고 나서 체력이 떨어졌을 때 걸려갖고 심해졌는데 한중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내가 두진이 심해진 이유로 두진 천연두에 걸려서 이게 얽혀진 심해진 이유로 얼굴에 나는 뭐 무슨 습진 같은 두진. 아니 얽힌 거지. 마마의 곰보 자국을 두진이라고 한 네. 거예요. 그걸 한 이후에 소조가 나를 멀리했다. 소조? 소조가 누구예요? 영조가 대조고 네. 사도세자가 소조거든. 아. 그러니까 그 미모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세자가 남편이 자기를 멀리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글을 남겨놓죠. 남자들이 이게 그래서 천연도 아는 여자들을 좀 이렇게 멀리했던 습성이 좀 있었나 봐. 뭐. 지금 남자는 예나 지금이나 예쁜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네. 아, 근데 보면은 지금 이게 그 뭐라 그러다 화서문에서 네, 화서문. 이렇게 쭉 돌아가는 길이 또 되게 예쁘다고 저는 무슨 연못까지 이렇게 쭉 가는 길이 되게 예쁘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야행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야행이 네. 작년에 이제 1차, 2차 프로그램에서 1차 프로그램은 화성 행궁 중심을 오늘처럼 이렇게 했고 2차가 방화수리정이라고 이제 화서문에서 이렇게 쭉 성벽을 따라서 장암문 거쳐갖고 가는 게 있는데 그곳에서는 올해 야행은 안 해요. 올해는 안 하고 사실은 이제 그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네. 그 첫 번째 이건 유네스코에서 최종 정리해서 1997년 12월 6일 날 이제 유네스코가 이제 최종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왜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이 됐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밝히죠. 이게 첫 번째가 화성이 18세기에 만들어진 전 세계 군사 건축물 성곽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 근데 이제 18세기. 예. 딱 그 기준이 18세기예요. 두 번째가 화성이 성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정조가 그 외관에 엄청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진짠가요? 사실이죠. 화성을 만들 뭐 외관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기보다 네.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역시. 그래서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성성역 의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려함은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 오. 아름다울 미자 화려할 여자. 좀 웅장하게 이렇게 지어. 아니, 웅장한 것보다도 굉장히 이쁘게 지으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첨단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상해하고 항주를 좀 갔다 왔어요. 이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어서 제가 이제 수원 시민들하고 한 번 하고 저희 그 수원의 3.1운동 100주년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이제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간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하는 거야. 10년 전에 상해 항주하고 지금 상해 항주하고 완전히 다른데 상해 항주 그 황포강 강 중심으로 해서 그 고층 빌딩들이 너무나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그 건물들 디자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죠. 우리 그 논현동에 가면은 막 건물들 엄청 디자인돼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상해 항주는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들을 보면서 야, 중국이 무섭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간 게 1999년에 처음 갔는데 갔을 때는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디자인의 나라가 됐어요. 휴지 하나가 없어. 상해, 항주 뭐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늘 깨끗하고 막 그 시민의식이 깜짝 놀랐는데 탁월해요. 예. 지금 그런 디자인을 만들듯이 정전 당시 200년 전에 그런 이제 디자인하고 사람들의 여가 공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신 그나마 괜찮았을 때 손학규 씨가 그때 저녁 있는 삶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 그때 깜짝 놀랐거든. 왜요? 너무 예, 그런데 정조야말로 200년 전에 저녁이 있는 삶 이야기 한 거예요. 이 화성 안에 대규모 그 호수 같은 연못을 성 안에만 3개를 팠어요. 성 바깥에도 물론 여러 개가 지금도 있지만 남아있는 게 지금 이제 복원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팔달문 오른쪽으로다가 약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그 연못이 있어가지고 거기 다 매입했어요. 매입해갖고 내년서부터 그 호수 그 연못 보건공사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4대강 사업 같은. 전혀 다른. 그래서 그곳에 나무를 많이 심고 정자를 만들어갖고 백성들이 와서 쉴 수 있게 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들 디자인도 그 화성에 100여 개의 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디자인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100%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자인이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이유가 이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6.25 때 엄청 파괴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탁 신청을 한 거야, 이제 96년에 예. 이제 그 유네스코에 화성 세계유산 등재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97년 1월 달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실사단이 왔어요. 그게 이제 실바라고 하는 스리랑카 교수가 왔는데 이 자식이 실사단 단장이 예, 실바야, 실바. 근데 이 자식이 와가지고 이 자식? 엄청 뻥치고 간 거예요. 어떤 뻥? 뭐 화성 최고다, 뭐 막 끝내주고 그래갖고 그때 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얘 와이프까지 초청을 했어요. 수원시에서 얘한테 잘 보이려고 와이프를 따로 얘가 이제 실사하고 돌아갔을 때 수원시가 실바 교수 초청 특강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얘 이제 막 비행기표도 딱 해주고 숙소 잡아주고 뭐 특강비도 좀 세게 얼마 줬는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돈을 줘갖고 이놈이 또 와갖고 특강한다고 그래서 화성은 걱정하지 마 막 이러고 돌아가서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화성이 진정성은 충분하나 정조가 이걸 만든 그 의미는 충분하나 6.25 때 너무 많이 파괴가 돼서 그러니까 시설물들 중에 성벽은 거의 그대로인데 시설물들 중에 뭐 막 창룡문, 장안문 이런 거 다 그 폭격 맞아갖고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지은 안 거야. 남았죠. 그래서 반 가까이가 원래 재료가 아니다. 이런 실바 새끼. 그래가지고 실바가 그렇게 욕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외무부에서 수원시장한테 야 이거 이제 그 안 된다고 하더라. 보고서가 안 되는 걸로 이제 얘가 실바가 올린 거야. 그래갖고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이제 뭐 지들이 다 온 게 아니잖아요. 보고서대로 이제 봐야 되니까 창덕궁은 그 자식이 우리한테 와갖고는 그건 안 돼. 예, 뭐 왜 그러냐면 1920년대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창덕궁 안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희정당이라고 왕침전하고 대조전 왕비침전이 다 불나버렸거든. 경복궁에 교태전하고 임금 침전을 갖다가 다 뜯어내가지고 창덕궁으로 옮겨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복궁에 있는 전각들이 창덕궁으로 오는 바람에 이거는 원래 뭐 이것도 아니고 뭐 뒤죽박죽이고 이 자식이 와갖고 이렇게 또 이제 우리한테는 막 뻥치고 그래서 안 되고 화성은 될 겁니다라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더니 보고서에 창덕궁은 무조건 오케이고 화성은 아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전화를 받았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 부하 직원 당시에는 6급 팀장한테 야 빨리 비행기표 끊어 내일 가는 걸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뭐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잉글리시는 시장이 조금 하는데 그냥 떠듬떠듬 있는 정도 수준이고 근데 뭐 둘이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 시장이 문화재청에 내가 내일 가서 해결하겠다 그랬더니 문화재청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여튼 내가 간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아니 유네스코 대사가 끝났다는데 당신 가지 마라 그랬더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외무부가 이거 일개 시장이 중앙부처 말 안 듣는다고 가만 안 거기서 두겠다고. 또 지금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 외무부에서 절대 못 가게 하는 걸 이 시장이 이제 6급 팀장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심재덕 시장이 거기 때 뭘 갖고 갔느냐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당시 책 그거를 1년 전에 울릉도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울릉도에 가면 독도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 케이블카 타는 데 옆에 독도박물관에 사운 이종학 선생 송덕비가 있고 그 송덕비 밑에 이분의 시신이 있어. 화장한 그분의 몸이 그 안에 있는데 사운 이종학 선생이 수원에 이제 화서동에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개인 사비를 1996년에 사비 1억을 들여갖고 화성성역 의궤를 100지를 영인을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 중에 2지를 수원시에 준 거야. 한 질이 시장실에 있고 한 질이 선경도서관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시장실에 있는 화성성역 의궤 한 질을 탁 백에다 넣고 그걸 갖고 이제 둘이 간 거야. 둘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유네스코에 이제 본부에 갔는데 뭐 대화가 되겠어? 안 되는데 참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고. 예, 우리 주역에 보면 자천우지라고 하늘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심재덕 시장이 막 거기서 헤매고 있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했던 분이 은퇴를 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여행을 온 거예요. 예, 여행을 길에서 만났어. 이분을. 그래갖고 그분한테 당신의 여행은 여기까지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여행 스톱! 대신 내가 사비로다가 당신의 여행을 다시 책임지겠다. 예, 이분이 돈이 좀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아, 심재덕 시장. 예. 여러분 저기 수원 가면 화장실 박물관 있죠? 해우제라고 이몽리에. 예. 예. 그게 바로 저 우리 심재덕 시장님이 만든 거예요. 개인 집을 기증을 해서 그게 박물관이 된 우와. 거예요. 예. 네. 근데 하여튼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하셨던 분이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다 이야기해서 이사회에다가 공식 그 티타임을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재덕 시장이 이제 화성성역 의궤를 들고 간 거야. 아이고. 들고 가서 이분이 이제 미리 이제 탁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영어로다가 아주 고전적 발음의 영어, 이러다 이제 연습을 아예 한 거예요. 뭐 말하자면 you are Jane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유네스코 이사들이 지금까지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심의를 할 때 그 해당 도시의 이 단체장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유네스코 역사 이래 최초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꺼낸 게 화성성역 의궤인데 거기에 화성의 도면들이 쫙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한국전쟁 기간에 이렇게 파괴된 거 아주 주요 건물들 맞다. 그런데 200년 전에 정조하고 정약용 선생이 남겨놓은 이 기록대로 우리가 복원을 한 거다. 탁 그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보고 막 기절을 한 거지 이게.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도 뭐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일기에서 그 양반 그거 못 봤는데 그분이 일기를 제가 사실 심재덕 평전 전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쓴 일기를 다 봤는데 그날 밤에 꿈에 이 1000길이나 되는 계단인가 1000개 이상의 계단이 있는데 막 그 계단을 막 이 자기가 꿈에 막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아갖고 자기 계단에 그 맨 마지막 정상에 올려준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야. 그 꿈에서 이제 일어난 거지. 근데 그게 거기 유네스코 거기 이사회 의장이 이제 그 어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 이사였는데 흑인 여자였어요. 흑인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길에서 또 심재덕 시장을 만난 거야. 만났는데 이제 심 시장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또 뭐 하와이유 굿모닝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지?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탁 심재덕 시장 어깨를 치면서 당신 이야기에 내가 감동받았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이거는 무조건 세계유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기록대로 복원한 거기 때문에 원래의 재료하고 다르지 않은 거다, 이게. 그래서 그 여자분이 심재덕 시장이 꿈에 꾸었던 1000길 낭떠러지 같은 그 1000길 계단에서 손잡아 주었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왜 믿지를 않아. 그래갖고 진지하게 얘기하시면 답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화성성역 의궤를 통해서 이제 세 번째가 세계유산이 된 건데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뭐요? 네 번째가 바로 이 화성의 곳곳에 정조의 위민 정신이 담겨 있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올린 보고서가 있었겠죠, 그죠? 뭐 이거 축성할 때 저 임금 철저하게 지불하고 사람들 안 다치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또 그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려고 소모 다 해주고 여름에 더위 먹지 말라고 척서단 약도 주고 너무 더울 때 지금같이 더울 때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쓰러지죠. 그래서 더울 때 쉬게 해주고 대신 임금 3분의 1도 지급해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축성할 때 참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예우들, 배려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 안에 공간 안에 백성들이 쉴 수 있게 저 매천야록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매천 황현 선생. 네. 그 이제 그 양반이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아니 이런 상황이 와서 죽는 선비 하나 없다니 해가지고 본인이 자결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어서 조선의 마지막 선비였다고. 그렇죠. 조선의 마지막 선비죠. 예. 그 매천 황현 선생이랑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분이 단재 신채호 같은 사람, 위당 정인보, 배감 박은식 이런 분들, 또 저 이건창, 예, 이건창, 예. 그리고 또 오세창 아버지가 오경석이거든. 예, 오경석 제자가 박영효,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오세창하고 좀 쓰레기들이. 제일 예, 나중에 그렇게 됐지. 오세창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간송 전영필 선생이에요. 간송. 그래서 간송 선생이 이렇게 그 수많은 문화재들을 모은 것들이 다 오세창 선생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고, 훈민정 해례본 같은 경우도 그분이 다 모은 거고, 추사 작품들. 그 간송 전영필 선생이 뒤로 돈 엄청 빼돌려갖고 독립운동 자금으로다가 계속. 일본 애들이 간송 선생이 이거 돈 빼돌리는지 안 빼돌리는지를 막 보는 거야. 아이고. 하도 뒤로 독립운동 자금 막 소문이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분이죠. 어쨌든 그분의 그런 분들의 한 축이 매천 황현 선생이었는데, 매천 황현 선생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게 바로 석파정 이야기예요. 이양별장. 저 자하문 바깥에 가면 석파정 있잖아요. 지금 서울미술관 같이 이렇게. 석파정이 원래 그 안동김 씨 거예요. 안동김 씨. 안동김 씨. 제 거예요. 안동김 씨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이 알려고.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안동김 씨라고만 알아. 저희가 이제 예. 그 당시 안동김 씨의 최고 수장이 김좌근이었는데, 김좌근 동생이 김문근이라고 있어요. 사촌 동생이었는데 김문근 별장이야. 김문근 별장인데 하도 아름다웠고 흥성군이 그걸 뺏고 싶어서 돈 주고 팔으라고 했는데, 안동김 씨가 돈이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아니라고 계속 거절을 한 거지. 그랬더니 이 흥성군이 자기 아들 고종을 데리고 거길 간 거야. 가고 고종하고 하루 종일 놀게 하고 고종을 하루 재워. 거기서 임금이 있다 간 곳이나 하루 잔 곳은 신하들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문근이 눈물을 머금고 흥성군한테 헐값에 팔아. 안 팔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가서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정조가 화성에서 수많은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뭐 연무대도 있었고, 방화수정에도 거기서 식사도 하고, 활도 쏘고, 여가도 하고, 화흥 누가기도 올라가고 탁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난 이게 제일 감동적이에요. 사서인 모두 이용하게 하라. 사대부와 서민들 모두 이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렀던 이런 건물들, 이제 다른 왕들 같으면 자기가 왕이 머물렀던 건물이면 이거는 왕이 머물렀던 거니까 절대로 일반 백성들 택도 안 되는 거지. 사대부도 못 가는데 일반 백성들이 어딜 가겠어요. 근데 여기 화성은 다른 거야. 일반 백성들이 왕이 머물렀던 그런 공간의 건물들도 일반 백성들이 머무를 수 있게 이게 다 정조가 특별 지시를 한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민정신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화성 안에 담겨 있어서 세계문화유산이 된 거죠. 저는 우리 심재덕 시장님, 이분을 보면은 정조의 환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웃어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 인류의 빛 같은 분이야. 왜 그러냐? 제가 그분 전기 쓰다가 이제 일기나 이런 걸 쭉 보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1년에 말이죠. 화장실 때문에 모든 전염병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패된 화장실. 그렇지. 네. 그래서 깨끗한 화장실이 있게 되면 그 전염병 같은 게 안 생기는데. 그래서 구한마을 때도요. 시중에 이 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 되니까 그 더러운 물하고 식수를 혼용해서 썼다고. 그래서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30세 넘기는 그 백성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위생관념주의자가 해월 최시영이에요. 해월 선생. 최시영. 예. 그때가 그 19세기 그 중반에 전염병으로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동학교도들이 전염병으로 안 죽어요. 왜냐? 똥을 안 싸니까. 예. 똥을 못 싸게 했어요. 저건 농담이고, 해월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첫째,
앞에 먹던 음식을 새로 한 거하고 섞어서 담아두지 마라. 네. 이게 음식 깨끗하게 해서 만약 동거하면 또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침을 뱉지 마라. 침을. 그런데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흙으로 덮어라.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 늘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릇을 반드시 끓여서 그릇을 씻어라. 아이고. 소독하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당시 동학교도들이 해월 선생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했는데 이게 오늘날 보면 보건의료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전염병 막 걸리는데 동학교도들은 그릇도 따뜻한 물로 데워갖고 하지, 손 씻지, 침 안 뱉지, 음식 뭐 안 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동학에 들어가면 전염병이 안 걸린다. 살 수 있다. 그래서 또 동학으로 또 막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런 깨끗한 것, 위생관념들이 실제로 그 세계에서 늘 20만 명 이상이 해마다 화장실이 부패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화장실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화장실 문화가 탑이잖아요. 이걸 이제 만든 분이 이분이고,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 이제 화장실 지어주기 막 이거 하다가 세계 화장실 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엔에 이제 이걸 가입하려고 했는데 세계 화장실 협회 만들어서 막 하다가 보니까 전립선 1기 암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1기를 우습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암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화장실 대회도 열어야 되고 협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6개월 사이에 말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행히 한 달 전에 세계 화장실 협회가 유엔 특별 기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 본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네? 경기도 수원시에 있습니다. 본부가. 세계 화장실 협회 회장이 염태영 수원시장이에요. 예. 화장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류를 구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하는. 예. 근데 이제 이 심재덕 시장님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 뒤에 행궁. 원래 이 자리가 원래 예전에 정조 때 만들어진 거 그대로일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복원됐어요. 원래 이 자리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는 거를 허물고 거기다가 화성 행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심재덕 시장.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저기 김 박사님이 왜 이렇게 잘하시냐면은 저하고 작년 재작년에 수원 뭐 이 방송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수상한 이야기. 수상한 이야기라고. 예. 지금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저 화성행궁이 지금 복원되어 있거든요. 복원되어 있는데 복원되기 전에 일제시대 때 저기를 일본인들 이용하는 병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왜냐? 그 조선의 정기가 살아있는 곳이니까. 예. 이 앞에서 수원의 기녀들이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왜 만세운동을 벌였느냐? 김향화라고 하는 기녀가 있어요. 김향화. 얼마 전에 영화 보면 한거라고 하는 영화, 유관순, 근데 그 제2 주인공이 김향화예요. 예, 유관순하고 김향화하고, 아우, 나 갑자기 왜 여자 한 명 이름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김시연. 예. 김시연의 부인이야. 김시연의 부인이 같이 있었거든. 같이 있었는데, 누구 검색해보세요. 김시연 선생 부인. 예. 이분이 확실히 대단히 아시면, 김시연 선생이 저 이승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죽이려고 권총 세자로 입수해가지고, 의열단 출신이니까 권총은 또 입수한 거지. 사격 연습 부하들, 60 넘은 부하들 시켜가지고 연습하게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운동가 출신이어서 딱 올라가고 딱 쐈는데 불발탄이 나와갖고 체포돼서 아이고, 그 그래. 뒤늦은 날에 이제 다시 또 감옥 갔지. 만약에 그때 이승만 이분이 이 양반이 죽었으면 도울 선생이 지금 저 태극기 부대한테 고생은 안 할 텐데. 근데 하여튼 예. 그 김시현 선생 부인이 당시에 그 서대문 형무소 여자들 감옥에서 최고 대장이 유관순이 아니라 김양화였다.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김양화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보통 여인이 아닌데 이 여인이 고종이 죽었을 때
고종이 죽었을 때 가무를 다 끊어버려. 그리고 삼배 옷을 입어요. 비단옷 삼배 옷을 입고 비녀를 나무 비녀로 바꾸고 그리고 남학신 그 나무로 만든 신발을 신고 수원에 있는 기녀 50명을 데리고 매일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덕수궁 앞에서 곡을 하고 내려오고 막 했던 양반이야. 그런데 이 기녀한테 이 일본 여기 경찰 애들이 이제 그 옷을 벗고 다 그 몸에 성병 검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녀들은 몸을 파는 창기들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과거 궁중에 있었던 궁중 무용수 같은 최1급 그 무용수들이고 예술가예요. 그리고 예술가들인데 네. 이 사람들한테 창기 대우라는 거 이거를 갖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니? 이 수원에 있는 기녀들은 바로 일본에서나 창기가 있는 거지. 일본에서나 몸을 파는 기녀들이 있는 거지. 조선에서는 몸을 파는 기녀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우리의 삶을 다 격화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참을 수도 없는 거다. 이거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해서 기녀들이 집단으로 가서 이 앞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김양아가 무려 3년형을 언도를 받아요. 예. 당시 우리 손병희 선생, 의암 선생도 2년밖에 안 살았거든. 예. 독립선언도 대표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기녀가 이제 3년 정도 살았죠. 괘씸죄 때문에. 괘씸죄 걸리고 다 한 거지. 일개 기녀가 감히 조선 총독부를 상대로 하다니 화성행궁 정문 앞에 서 있었던 건데 이 앞이 다 사실은 이제 걔네들이 병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병원을 만들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이제 병원으로 해서 경기도립병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경기도립병원에 있던 이 자리를 이제 당시 1989년에 8층짜리 흰 건물로 이제 올리기로 설계가 다 끝났어요. 그때 심재덕이라는 양반이 수원 문화원장을 했거든. 수원 문화원장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거는 정조의 정신이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공간인데 이 공간에 콘크리트로 된 8층짜리 병원이 들어오면 영원히 복원 못 한다라고 해서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 갖고 경기도지사를 당시에 설득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 분 중에 한 분이 의사분이 있었거든요. 의사분이 이제 도지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진짜 1인 1가구 아니 1가구 1차 시대가 온다. 지금 1가구 2차도 많이 있죠. 3차도 있고. 네, 우리 집은 차 하나 있긴 한데 그 김동희 박사라고 하는 분한테 설득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 없으면 병원 다 망한다. 그러니 넓은 공간으로 주차장 넓게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제 저 연초 제조창이라고 그 뒤로 주차장 넓게 해서 경기도립병원을 이제 옮기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갖다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차에 민선 1기 수원시장 선거를 할 때 이 심재덕 이 양반이 무소속으로 이제 수원 문화원장 출신인데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왔어요. 선거 핵심 공약이 화성행궁 복원이야. 화성행궁 복원이고 당시 수원 이 화성 안에 천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원천이라고 부르는데 관선 시절에 다 복개를 해버렸어요. 여기 도로 만든다고 그래서 복개된 걸 철거해서 자연하천으로 돌리겠다는 게 두 개 공약이야. 그게 이제 수원천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서해 바다까지 흘러가요. 이게 아산만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걸 그냥 덮어버렸어.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당선돼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런 결과를 보고 이 수원 시민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여야의 핵심 정당 사람들이 아니라 무소속인 이 사람을 당선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당선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화성행궁 복원은 제 1순위 과제야. 그래서 계속 발굴하고 복원 사업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석사과정 시절이었었는데 이제 문화재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1996년에 화성행궁 봉수당만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봉수당 복원 기념으로다가 봉수당 뒤에 야외 공간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다가 파티를 했어요. 지금은 없어진 호텔 캐슬이라고 있는데 그 캐슬에서 이렇게 그 무대도 만들고 탁자 갖고 와갖고 야외 한 밤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첼로 연주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하는데 그때 심재덕 시장이 동충하초라는 걸 갖고 술을 만들었어요. 수원의 술. 불휘라고. 예, 불휘. 뿌리 있잖아요, 불휘. 불휘였는데 그게 이제 끝내주는 거야. 이 양반이 그걸 자기 임상 실험을 해. 자기가 왕창 먹고 취해서 그 다음날 일기에 써놔요. 숙취가 없다. 이거 괜찮다. 이러고 몇 차례 자기가 실험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너무 비쌌어요. 비쌌는데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갔는데 제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경기도 위원으로 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선택돼서 거기 갔어요. 그랬는데 저희 선배들이 저한테 특별 주문을 한 게 3병을 훔쳐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엉아들이 훔쳐오라니까 어떻게 하겠어. 너무 비싼 거라 우리가 그때 못 사 먹었거든. 그래서 갔더니 막 그걸 한 테이블당 1~2병씩 올려놓은 거야, 불휘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먹어. 왜냐면 동충하초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안 먹어갖고 슬쩍 가방에다가 5병 훔쳐가지고 집에서 나와갖고 형들 만나러 갔지. 그때 뭐 거의 뭐 제가 그 노량대첩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 같이 개선장 딱 갖고 가방 딱 열어가지고 불이네 5병 딱 꺼내가지고 그때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저기 심재덕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행궁을 복원하는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 그걸 또 수원 시민들이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 때문에 사실 지지한 건데 사실 이 수원 시민들의 민도가 얼마나 높냐면은 사실 유타원공이야. 여기다가 뭐 아파트 짓는다. 그래서 가격을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겠다. 이래야 사실 찍어주는 게 그렇죠. 말하자면은 일종의 공식인데 초식인데 와 이게 문화재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당선시켰어. 근데 그 양반이 진짜 재미난 거는 지금 현 수원시장이 염태영 수원시장이 당시 환경운동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환경단체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원천 복개된 걸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공약을 했는데 딴 데서 경기도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또 수원시 공무원들만 안 된다고 막 하고. 경기도 당시 도지사가 누구였습니까? 당시엔 이인재였지. 이인재입니다. 네, 이인재였는데 임창렬. 이인재, 임창렬 이렇게 나간 거지. 예. 1기 때는 이인재고 2기 때가 임창렬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당시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이었던 염태영을 불러가지고 제발 나를 고발을 해달라. 바로 그 문화재에 지금 발굴해야 되는데 당신 왜 발굴 안 하고 남수문 또 보존해야 되는데 왜 보존 안 하느냐. 나를 고발을 해라. 그래갖고 문화재청에 고발하게 하고 환경부에 고발하게 하고 시장이 시민단체 사람한테 자기를 제발 고발하라고 하고 고발하고 나면은 불러가지고 술 사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고발해서 그러면 이제 고발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시정 조치를 하라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공무원들한테 야 지금 이 시민단체 나를 고발해서 정부가 이렇게 시정 조치하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그러면 빨리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복개된 거 철거시키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왜 문화재 복원한다고 당신 했는데 왜 지지부진하냐? 또 고발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그 과장, 팀장들 막 다 불러가지고 지금 나 또 이렇게 고발당했는데 니들 시장이 고발당해 잘리길 바래? 막 이렇게 이제 막 거꾸로 공무원들한테 압력 넣어갖고 복원 작업하게 하고. 야. 네. 대단하죠, 그죠? 내가 볼 때 이런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염태영 수원시장이 엄청 잘 배운 거야. 잘 배워서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참 당신이 다음에 시장을 나가라. 그래갖고 이제 환경운동하겠다는 이 인간을 막 꼬드겨갖고 그래서 이제 시장 나가게 또 만들고. 네. 그래 딱 떨어졌어요. 그래도 한번 떨어졌죠. 네, 2006년도 그때는 뭐 다 떨어지던 시절이니까. 다 떨어지던 시절. 2006년도는 싹 다 떨어지던. 뭐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참 심재덕 시장. 아니 수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네. 용인 사시는 분이. 하여튼 김준혁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한 서너 번 들은 얘기예요. 근데 약간 지겨워 보이시네요. 아니 나는 문화재 복원한다고 그래서 찍어주는 수원 시민들을 그 다음부터는 존경 어린 눈빛으로 너무 대단하네요. 수원을 지나갈 때마다 이 도시는 영화. 아니 난 사실 오늘 뭐 정조 독살설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주제가 심재덕 시장으로 빠져버렸네.
아 그럼 정조 독살설 아니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원래 물어봐서 뭐 대답해 주기로 하고 했었었는데. 네. 저는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 정조가 그 여기에 이제 화성을 지은 게 천도에 대한 목적도 조금 있었다. 네. 그래서 진짜인가요, 그게? 이제 그 천도설 이야기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역사학계에서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정조 시대에 천도하게, 한양에서 예. 수원으로 천도를 하려 했다. 예, 그런 게 실제로 뭐 글도 있었고, 또 역사학자 중에 이유화 선생님이라고, 이유화 선생님이 이제 그 글에 보게 되면 이제 정조가 천도하려고 한 게 맞다. 그리고 또 이유화 선생님은 정조 독살된 게 맞다. 뭐 이렇게 이제 글 쓰셨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정조 독살설, 뭐 천도론 이런 얘기 했는데, 제 박사 논문 내용이 이제 그 장룡영이라고 하는 그 군대 이야기인데. 정조가 또 우리나라 그 군대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죠. 완전 모병제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화성 안에 한 5,000명의 장룡영 외형의 군대를 뒀거든요.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양경체제론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양경체제. 두 개의 예, 서울경, 예. 서울. 그래서 이제 그 영조가 말이죠. 사도세자를 진짜 싫어했어요. 아들을 싫어했는데 이제 아들이 죽고 2년 지난 뒤에 그 자기의 손자 정조를 동궁으로 책봉을 해요. 동궁으로 책봉을 하고 책봉식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서 뒷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영조가 손자한테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중에 네가 왕이 되더라도 절대 네 아버지 국왕으로 추존하지 마.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추종이라면 추존. 왕으로다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장조로 이렇게. 그렇죠. 그건 이제 나중에 고종 때 이제 한 건데 네. 인조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바로 국왕으로 추존했잖아. 원종이라고 이제 추존을 한 거죠. 이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원종 추존할 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내가 하겠다는데 이 새끼들 막 이렇게 해서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정조도 자기의 호적상의 아버지 효장세자라고 왕 되는 날 진종이라고 국왕 추존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딱 정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조가 할아버지 말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고민한 게 뭐였느냐? 자기가 빨리 아들을 낳자. 빨리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15살이 되게 되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자.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아들이 이제 주상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왕이 돼서 할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게 하자. 영조는 너 대대로 네 후손들 어느 누구도 네 아버지를 국왕으로 추도하지 못하게 해 한 게 아니라 네. 정조한테만 했잖아요. 정조가 그걸 탁 이제 틈새를 노린 거지. 틈새를 노려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해서 즉위하자마자 이제 그 후궁을 이제 바로 얻고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전 드라마 보면 이산 있죠, 이산. 네. 이산에 보면 소년이라고 나온 배역. 그 배역이 이제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원래 송현이가 아니라 성덕임이라고 하는 성덕임. 제가 그 JTBC 차이나는 클래스 할 때 그 이야기 좀 일부 했었는데 이 여자가 해경홍 씨 집안 집사 딸이에요. 거기 딴 데서 오고 막 도화서원 출신 이거 전혀 아니고 해경궁이 이제 그 자기 집 친정집에다가 나 외로우니까 애 좀 하나 보내라라고 해서 집사가 자기 딸 보낸 거야. 딸 보냈는데 이 딸이 당연히 평민 출신이죠, 그죠? 너무 그 이산이란 드라마에서 한지민 씨. 그렇죠, 한지민. 예. 근데 거기가 이제 너무 착하고 예쁘고 해갖고 정조가 동궁 시절에 청혼을 해요. 그 여자한테. 어머니의 시중인데. 예, 나랑 같이 좀 살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절을 해. 어이구. 그 세자빈 마마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안 해. 그러다 정조가 왕 되고 나서 두 번째로 청혼을 해요. 나 너 후궁으로 진짜 맞이하고 싶다. 그랬더니 또 거절을 해. 왕비 마마가 계시는데 안 된다. 세 번째 청혼했을 때. 혹시 그 왕비 마마를 제거하라. 해위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었는데. 세컨드는 싫다.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의빈성 씨가 후궁으로 치게 되면 세 번째 후궁이야. 그래서 원빈홍 씨가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화빈윤 씨, 세 번째가 이제 의빈성 씨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여인이 그래서 애를 바로 가져요. 애를 바로 가져고 바로 애를 낳아. 애를 낳았는데 이 여인의 아들이 이제 무뇨세자가 돼가지고 잘 자라다가 1786년에 갑자기 죽어버려요. 독살당해서 죽어. 나중에 하여튼 그 이야기까지는 오늘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그래서 정조가 정말 낙담을 하는 거예요. 낙담을 해가지고 애 이제 9살까지 키웠는데 9살에 이제 15살 되려면 이제 6년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거기다 효유왕후가 임신 9개월 상태로 4개월 만에 또 죽어버려. 효유왕후하고 아니 그 의빈성 씨하고 정조하고가 3남 1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를 이미 셋을 낳고 딸 하나 낳았는데 이제 그 애들이 다 일찍 이제 죽게 된 거죠. 옛날에 의료기술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임신 9개월이면은 한 달 지난 뒤에 애를 낳으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죽는 거야. 죽어가지고 이제 낙담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1789년에 3년 지난 뒤에 정조의 고모부였던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정조한테 상소를 올려요. 사도세자의 묘소가 불길해서 전하가 왕자 생산이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정조가 그 핑계를 대고 아버지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수원으로 옮기고 났는데 진짜 바로 5번째 후궁이었던 수빈박 씨가 애를 가졌어. 애를 가져서 그 애가 순조야. 순조인데 희빈박 씨가 아니라 수빈박 씨. 요즘은 이제 유빈박 씨로 최종 정리하죠. 한글로 유빈박 씨라고 돼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유빈박 씨가 여기가 이제 그 반남박 씨 집안이에요. 반남박 씨. 박지원, 연암 박지원 집안이죠. 희빈박 씨. 저 미량박 씨입니다. 미량박 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반남이 나주거든. 나주박 씨의 나주박 씨. 근데 하여튼 그 정조가 그 뒤에 그래서 자기 아들이 딱 낳잖아요. 나갖고 이 아들을 이제 빨리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애가 정상적으로 뭐 자라도 1년에 1살씩 더 먹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정조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794년에 성곽 축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1804년이 자기 아들이 15살이 되는 해거든요. 1804년이 어머니 칠순잔치를 하는 날이에요. 1795년에 어머니 회갑잔치를 이제 하러 수원에 여기 화성인궁에 오잖아요. 회갑잔치 끝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 칠순잔치를 여기서 다시 할 거다. 오늘 모든 기물은 그대로 다 잘 보관해둬라. 그리고 어머니 칠순잔치 끝나고 나서 어머니 칠순잔치 하고 그 다음날 아들한테 화성인궁에서 왕위를 물려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다음날 종묘에 가서 할아버지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는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도 국왕되고 정조는 이제 상왕이 되는 거죠. 상왕이 돼서 화성 행궁에 남아서 죽는 날까지 여기서 있는 거야. 그래서 상왕이 옛날 태종이 세종한테 왕이 미리 물려주죠. 세종이 상왕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가졌던 권한, 모든 관리들 인사권, 군대 통수권, 사법권, 이 3가지 권한. 이게 바로 태종이 가졌던 권한이에요. 정조가 태종과 세종이 가졌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상왕이 머무는 수도, 이 화성은. 그리고 서울은 주상이 머무는 수도. 그런데 실제 권한은 누가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주상이 갖고 있죠. 아니지. 주상보다 상왕인 정조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여기서. 그럼 다들 살짝 쳐다보고 있어요, 얼굴. 딴 생각했습니다. 잠시 딴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정조가 실제 개혁의 중심부로 바로 양경체제 2개의 수도 중에 이걸 이제 이 수원이 이제 개혁의 중심이 되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것을 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천도론으로 개선을 한 거예요. 네, 천도.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가 이제 그 반개 유영원 선생이 팔달사를 지목했거든요. 반개가 이 도시를 만들려고 한 지역은
요 지역이 아니라 남쪽이었어요. 팔달산 남쪽이었는데 정조가 동쪽으로 도시 설계를 바꿔버려요. 왜 바꾸냐? 중간에 천이 흐르거든요. 우리나라 성곽 300개 읍성이 있었는데 그 도시마다 다 읍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읍성 안에 천인데 딱 두 곳밖에 없는 거예요. 한양도성, 화성, 배산임수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경국대전의 원료는 쭉 올라가면 주례예요, 주례. 주나라법 주례. 주례가 이제 동양에 있는 나라들, 동방에 있는 나라인 거죠. 실제 동양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 애들이 만든 거거든. 서양 동양은 일본 애들이 만든 건데 동양은 일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이라는 말 자체도 일본을 말하는 거라 근본적으로 일본을 말하는 건데 그 말쓰면 안 되겠네요.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말이지. 우리는 이제 동방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이제 맞는 동방. 말인데, 우리 동방지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동방신기. 동방신기. 걔들이 그거 알고 지은 거야, 걔들이. 예. 아니, 동양신기였어봐. 얼마나 이게 일제 냄새가 확 풍기고. 그래서 그 동방이 전체에서는 어쨌든 이 동아시아, 이제 크게 동아시아는 이제 맞는 말인데 동아시아에서는 그 주례가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주례에 바로 수도를 만드는 그 내용이 조항이 있어요. 고공기라고 해서. 이제 우리로 치면 2호 예병 형공 할 때 그 공이 고공기 내용인데 거기에 수도는 반드시 배산임수. 궁궐이 그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천이 있어야 되는 거. 한양도성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경복궁 있고 뒤에 북악 있고 앞에 개천. 요즘은 청계천이라고 하는데 개천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청계천도 그 일제 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까지 그냥 개천이야, 개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 때 만들어진 용어들 다 바꿔야 돼. 뭐 철학 이런 것도 다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이거든. 다 과학. 철학도요? 그럼 철학, 과학 뭐 이게 일본식 한문 용어야. 다 이게.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철학? 이제 그 새로운 용어를 좀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 애들이 이런 거 안 써요. 중국 애들이 이런 말 안 쓰고 지금 그 일본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령 저 이제 역사 전공하잖아요, 그죠? 동양사, 한국사, 서양사 이렇게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 예. 그래서 그 외국은 문학, 역사, 철학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다 하나의 과예요, 하나과. 예, 하나과. 인문학. 인문학에서 하나가 융합돼 있는 거거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제 융합할 때 사학과 뭐 국문과 뭐 이런 거 통합하자 그러면 막 교수들 막 난리치잖아요, 그죠? 난리치는 게 이제 자기 밥그릇 때문에 난리치는 거지. 그렇지. 원래대로면 다 이게 묶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일본식 시스템에 우리가 너무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식 시스템이 일본 학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일본에 되어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새로운 운동이 올해부터 좀 시작되는 게 좀 필요하죠.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게 양경체제론에서 천도론이 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조 독살설. 네. 여기서 이제 그 뭐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 예. 그 해경궁 씨랑 같이.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생을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병으로 죽었다고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대다수 역사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조의 죽음은 알 수 없다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인데 규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규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정조가 그냥 독살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게 아름답지 않느냐. 예. 뭐 그게 아름답죠. 그죠?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데 이제 그 정조 독살설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분이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 이덕일 선생인데 기존에 이제 그 강단사학에 있는 역사학자들 주로 이야기하면 이제 교수들이지. 이덕일 선생은 이제 교수가 못 됐으니까. 이덕일 선생이 문제적 인물로 또. 문제적 인물이죠. 그래서 야 나는 사실은 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기존의 그 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스카이 출신의 역사학자들이 이덕일 선생을 유사 역사학자 이렇게 표현한 거. 역사학자가 아니라 유사 역사학자다. 야 이거는 내가 봐서는 정말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인격이 의심이 돼. 환빠라는 얘기도 하죠. 환빠라고 하는 표현도 난 맞지 않는다고 보죠. 예, 환단고기를 갖다가 그 환단고기가 이화 선생님도 위서라고 이야기해요. 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고대사 연구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가 거꾸로
누구냐면 법륜스님의 법륜스님. 예. 법륜스님인데 법륜스님은 이제 그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닌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죠. 근데 이제 환단고기가 위서일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 봐요. 높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책자가 나올 정도면은 그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책들이 좀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환단고기 발견자가 개연수라는 사람이거든. 개연수라는 사람이고, 이 개연수라는 사람이 또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3.1 신고라고 하는 또 과거의 역사가 있고, 예. 뭐, 개연수가 이제 문제적 인물이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위서들을 다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전 있다고 봐요. 그 환단고기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환파 이런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우리나라 이제 그 역사와 관련해서 그 고대사의 영역이 우리가 이제 고대사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뭘로 이야기하냐면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보고서 연대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단군이 처음 나라를 만들었을 때 삼국유사에 요임금하고 같은 시대였다. 요임금. 우리가 그 사망오제 할 때, 뭐 무협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사망오제 할 때 거기서 요순우탕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중국은 그 하나라, 하나라를 상나라라고 하는데 상나라, 하나라 같은 거 하은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제 하나라 때 인물이 상나라 때 인물이 이제 요순 이런 사람들이고 은나라 때도 이제 탕임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주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역사 시대로 실제 이제 은나라 때부터 역사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이전에 이제 상상의 시대 비스름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그 공자 같은 경우가 춘추 시대 인물인데 공자가 계속해서 극기복리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자의 핵심이 극기복리야. 예로 돌아가자는 거지. 나를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상례, 제사 지내는 예예요. 그 제사 지내는 예가 바로 은나라 시대 때 제사 지내는 예를 갖다가 되찾는 것이야말로 다시 성인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실제로다가 은나라 때부터 제대로 된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앞선 시대는 이제 아주 기묘한 뭐 치우천왕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요나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하고 중국 역사하고 대등한 시기다. 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삼국유사의 관점인 거예요. 네. 근데 환단고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걔들보다 더 앞선 거거든. 기본적으로 걔들보다 더 앞선 건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데 이걸 이제 최근에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1993년에 대동강에서 단군능이 발견이 되죠. 원래 이 단군능은 영조 때 발견이 된 거예요. 영조 때 발견이 돼서 그게 단군능이다 이야기된 거고 정조가 그 단군능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그 단군능이다라고 편말도 세우고 단군능에 대한 제사도 국가제사로 정조 때 지나게 하는 거예요. 정조가 역대 국조인물에 대한 취재를 다시 싹 다 정비를 해. 그래서 고주몽, 동명왕릉 재정비하고 박혁거세 묘 재정비하고 그리고 남한산성에 가면 숭렬전이라고 원조사당 있죠? 정조가 만든 거예요, 그거. 수로왕 다 정조 때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단군능도 정조 때 재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이 1993년에 다시 이제 북한에서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뭘 발견을 했느냐? 단군능에 단군하고 단군 왕비 시신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놓여졌는데 이건 단군하고 단군 왕비다. 남한 역사학에서는 뭔 택도 안 된 얘기 하는 거냐. 왜 단군하고 단군 왕비가 평양에 있느냐. 이건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북한 역사학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조 숭배 정신이 있어서 바로 이 단군 고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뒤에 고구려가 만들어지면서 단군하고 단군 왕비의 무덤을 이제 고구려 오녀산성을 옮겼다가 오녀산성에서 환인 지역에서 지반으로 옮기고 수도를 지반으로 다시 옮기고 지반에서 평양으로 옮길 때 또 다시 옮긴 거다. 그래서 동명왕 무덤도 지반에 있다가 그 환인에 있다 지반에 있다 평양으로 온 거다. 이렇게 논리를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당시 전자상자성 공명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했더니 당시 1993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300년, 그러니까 나온 거야, 5,300년. 야. 그러니까 5,300년이면 1993년 5,300 빼기 1993년 하면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 3,3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C 3,300년 거라는 거야, 이게. BC 3,300년. 그러니까 중국의 황하 문명이 BC 2,500년이거든요. BC 2,500년이고.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쯤 되는 거고 이집트 문명도 그쯤 되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 4대 문명이 보통 3,000년에서 2,500년 되는 건데 여기는 BC 3,300년 전이니까 4대 문명보다 더 앞선 거거든. 북한 의견대로 하자면. 그래서 북한이 세계 5대 문명에서 대동강 문명을 천명을 한 거예요. 이제 대동강 문명을 천명을 하는데 이 대동강 문명에서 같이 연결되는 것이 환단고기인 거야. 그래서 환단고기가 우리 역사에서 이제 고대사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야, 단군도 신화로 보고 있잖아. 예. 단군도 역사가 아니라 이병도가 단군의 역사를 신화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조선사 편수에서 일제 때. 그러니까 이병도의 제자 그룹들이 지금 이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단군을 자기 사부들은 신화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신화까지는 아니고 역사적 인물로 하고 그 단군의 마지막 그 단군이 17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건 단군 시대 역사가 국가 운명 기간이 1700년이었다.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하대학교 사학과에서 본격적인 고대사 연구를 하는데 인하대 사학과가 충격적인 발표를 작년에 한 거예요. 그 충격적인 발표가 뭐냐? 환단고기를 지지하는 발표는 아닌데 이제 윤한택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양반이 구로역사연구소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좌빨 연구소야. 네. 여기가 저 전태일 노동대학 학장 출신이에요. 윤한택 선배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천재.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천재인데 애들 둘이 나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서울대를 갔는데 애 둘을 수학을 형이 가르쳤어. 그래서 제가 50 넘어서 애들 수학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형 그 무슨 뭐 그런 거 기억이 나 수학 이게 그 뭐지 그거 로그 뭐 하고 로그 뭐 함수 함수 뭐 시그마가 어떻고 뭐 저 적분이 미분적분 미분적분. 네. 야 이런 게 기억이 안 되는 거 50이 넘었는데 그래갖고 기억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는 분.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운동권 출신이어서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이 운동권 받아주지 않아갖고 고대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에서 석박사를 하고 갔는데 참 진보적 역사학자야. 이 사람이 태동고전연구소 임창순 선생의 수제자예요. 하나 뭐 기가 막히지. 그래서 지금도 동양고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분 밑에서 논어 배웠는데 그냥 뭐 사수삼경을 지금도 줄줄줄줄 외우는 형이야. 뭐 초소도 그냥 잘잘잘잘 하고. 근데 이 양반이 은퇴를 하고 인하대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이제 65세 넘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뭘 보기 시작했느냐? 금사, 요사를 본 거예요. 금나라 역사, 요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중에 금사, 요사를 원문으로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던 거야. 그동안. 그런데 금사, 요사가 우리는 금나라 만주족, 지금 그 금나라의 뒤에 애들이 후금이 청나라 애들인 거죠. 그죠? 요사는 거란족 애들이야. 그렇지. 강감찬 장군하고 맞짱 깠던 뭐 얘네들, 거란족 애들. 서희 막 이 양반 나오고 할 때 얘네들이 쭉 역사서에 압록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압록강인데 두 개인 거야. 압록강이. 조선왕조실록은 압록강이 하나야. 하나인데 금사요사는 압록강이 두 개인데 하나의 압록강은 녹자가 옆에 물수변 쓰는 녹자고 하나는 실사변 쓰는 녹자인 거야. 그러니까 금사요사는 압록강이 두 개인 거야. 지금의 우리가 한반도 경계구역이라고 하는 압록강하고 만주 저 위에 있는 압록강하고. 그런데 이 만주 위에 있는 압록강까지가 고려시대 때 금사요사에는 고려의 영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자가 다르면 중국 애들은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중국 애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조선시대 들어와서 당시 사대부들이 이 뒤에 있는 것까지 그냥 다
이걸로 통일해 버리고 이 영토를 당시 명나라한테 다 넘겨준 거야 사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 위쪽 만주 위쪽에 네, 있는 다 그 넘겨주고. 압록강이 원래 우리 거기가 우리 경계인데 지금 저 백두산 전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 관광으로 윤한택 마주하는 선배는 아니 금사요사를 들여다봐라. 이건 얘네들이 너무 명백하게 한 건데 그래서 저 실사변 쓰는 압록강이 저 위에 있는 건데 그 이것까지가 고려의 영토인 것을 금나라 요나라 역사서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고려사에는 안 나오거든. 왜? 고려사는 누가 만든 거야? 조선에서 만든 거잖아요. 정인지가 만든 거잖아. 정인지가. 정인지 신숙주 이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 때 정인지 감수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인지 감수성.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과거의 역사를 갖다 얘네들이 고려사에서 왜곡된 역사가 나오고 조선왕조실록도 왜곡된 역사가 나온 거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형이 환단고기류하고 전혀 관련인데 막 환빠로 막 공격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 고대사와 관련해서 영역에 대한 강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그 강역을 되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 그래서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1968년에 김일성하고 주을레하고 이야기할 때 김일성이 만주 일대는 대대로 우리 영토였으니 돌려주시오라고 하니까 주을레가 그거는 분명히 그 이 조선의 영토가 맞으나 실제 우리가 지금 여기 점유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인민들한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돌려준다고 하면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 이해해줘라.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주을레가- 그대로 다 문헌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주을레도 이 영토가 과거의 영토인 것은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은의 얘기는 이게 저 조선 영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북한의 영토라는 걸 내가 얘기하면은 중국 국민들이 죽을래? 그렇지. 아, 죽을래니까 죽을래. 죽을래. 아, 머리가 좋은 분이야. 오늘따라 개드립이 찰집니다. 아니, 하여튼, 그래서 이덕일 선생이 이제 뭐 환빠나 역사학자나 이제 이런 식의 오해를 받는데 사실 이 사람이 그 우리 역사학 대중화에는 제가 봐서는 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또 조선 후기 당쟁사와 관련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이 양반이 처음 썼던 조선 후기 당쟁사와 관련된 책이 그 책은 제가 읽어봤을 때 연려실 기술 거의 제가 연려실 기술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거든. 석사 때 스터디하느냐고. 근데 거기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짜져 있고 이덕일 선생의 기본 텍스트가 연려실 기술인 거는 제가 분명히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몇 개 책 중에 한 권의 책은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상으로는 여러 명의 저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근데 그분이 쓴 사도세자의 고백 같은 거 이런 책들은 참 제대로 된 책이고 그 양반의 책 중에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이 책도 명저예요. 명저고. 덮어놓고 저평가할 일은 아니야. 아니 난 그건 전혀 아니고 네. 제 선배 중에 아주 한국 여성사 전공자 중에 1인자 전쟁사 전공자 1인자인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석에서 우리들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학자 전체보다 이덕일 혼자가 더 낫다. 이렇게 니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서울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그래서 그 누나 굉장히 실증주의 역사학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저 게시판에 초심으로 돌아와라. 정조 섹스 얘기 언제 나오냐는 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조 대물? 근데 이 정조 독살설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된 거냐면 정조가 유일하게 여자 앞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네? 여자 앞에서. 조선시대는 그 국왕이 죽을 때 여인들을 일체 근처에 못 오게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유언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 여자들은 그렇게 말 지어내고 거짓말하는 존재다. 그런 인식을 아니야, 갖고 그런 게 있었구나. 아니라 그 여인들이 자기 아들이라든가 아니 그 왕실에서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언 조작 가능성도 있고 또 구두로 왜냐하면 대비가 결정 권한을 갖잖아요. 근데 대비가 그 옥새의 주인을 딴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선대왕이 이렇게 나한테 명했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고 조대비가 흥성군하고 짜고 흥성군 아들 명복이한테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 그게. 근데
그 정조만큼은 유일하게 정순왕후 밑에 유일하게 죽은 건데, 자, 그 사건이 이제 정조실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정조가 5월 30일이 지나고 한 6월 15일경에 갑자기 발병을 해요. 발병을 하는데 종기가 발병을 하는 거야. 종기가 발병하는데 그 과정 내용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27일 날 병 치료를 다 끝내. 뭐 하여튼 그 수은 중독 뭐 치료법으로도 하고 정조가 어쨌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종기를 째갖고 그 치료를 한단 말이지. 근데 당시에 정조에 늘 치료를 했던 종기 치료인 피제길이 끝내 뭐다. 의관들이 지방으로 보내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막 지방에서 올라온 의관들을 정조가 신뢰를 못해. 그래서 정조가 이제 자기가 연구한 치료법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27일 날 치료를 다 끝내요. 치료 끝내고 나서 의관들, 거기 있던 관리들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하의 종기 치료가 근원까지 다 해결됐다. 네. 천세를 불러요. 천세 부르고 처방전을 하는데 정조가 딱 읽어보고 이 처방이 맞는데 현재 내가 시술하느냐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리고 내가 몸이 많이 다운됐는데 이 약을 다 쓰게 되면 내 몸이 받지 못하니 약을 반씩 줄여라. 그래서 약을 다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병 치료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28일 날 이제 정순왕후가 갑자기 약을 들고 와요. 약을 들고 오는데 이 약이 정순왕후 이 약이 과거 선대왕도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 약을 드시고 쾌차를 하셨다. 내가 이 약을 갖고 왔다. 정순왕후하고 정조하고 그 박시백 선생 책 보면 둘이 관계가 좋았다는데 그렇지 않아. 왜 그렇지 않냐? 조선 왕조실록. 네. 일성록을 그 제대로 꼼꼼히 안 읽어서 그런데 일성록에 정조 23년 기록 보게 되면 뭐 그 정조가 주관한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 신하들이 대비마마를 부를까 그랬더니 정조가 부르지 마라. 대비가 내가 즉위한 이후로 내가 주최하는 행사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그러니 이 행사도 오지 않을 건데 뭐하러 부르느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대비가 정순왕후. 정순왕후죠. 예.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어쨌든 정순왕후가 약탕을 갈고 왔는데 그러면 약원 도제조한테 주거나 아니면 내의원 의사들한테 주거나 하고 갔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자기가 들고 가서 내가 직접 주겠다. 다 나가라. 그래갖고 보통 왕이 아프게 되면 내의원 도제조가 영의정이 하는 거거든요.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의관들까지 내시, 사관, 승지 다 정조방에 있다.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야. 단둘이 남았군요. 단둘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지. 왜 왕이 아파서 있는데 의사도 없고 사관도 없고 승지도 없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역사학자가 다 인정하는 거야. 다 인정하는 거지. 왜? 그건 사실이니까. 실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그 뒤에 30여 분 뒤에 정순왕후가 울면서 쫓아나온 거지. 튀어나온 거지. 전하가 승하하셨다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뛰어들어간 거야. 뛰어들어갔는데 거기서 정조가 안 죽었어. 승하하셨다고 했는데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이야기를. 그래서 당시 대제학이었던 이만수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귀를 대고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수정전 이렇게 수정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정전. 이 수정전이 정순왕후가 거처하는 전각 이름이 수정전이야. 해경궁 씨가 거처하는 전각 이름은 가요당. 가요당. 영조가 직접 편액을 써준 게 가요당이거든. 예. 아름다운 효부다 이거야. 근데 수정전 하다가 침묵을 하고 거기서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혼수 상태 들어. 그러고 대여섯 시간 있다가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 혼수 상태를 그 시간을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비상이 걸려가고 삼엄을 하고 해경궁이 막 쫓아오고 의관들 투여하고 했는데 이제 혼수 상태로 빠졌다 이제 죽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조가 죽는 순간에는 다 있었어.
다 있었는데 정조가 혼수 상태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는 정순왕후하고 단 둘이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정순왕후가 용의자네요. 정순왕후가 용의자지. 예. 용의자인데 그래서 이덕일 선생은 정순왕후가 용의자고 그 탕약에 독을 넣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무조건 이덕일 이야기는 다 싫어. 역사학자들이 태반이잖아. 왜냐하면 이덕일 선생은 숭실대 출신이거든. 숭실대 출신이 어디 건방지게 뭐 이런 게 좀 있어. 이게. 이덕일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가 정설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렇지.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명확하게 독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실록이라든가 여러 기록에 정조가 독살됐다. 가령 이제 소현세자도 독살됐다는 아니야. 독살됐다는. 소현세자와 관련해서는 사관이 뭐라고 썼냐면은 독살됐다는 소문이 있다. 아니. 그건 아니야. 사관이 당시에 여물하러 들어간 왕실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주 이씨 집안의 여자였는데 그 염할 때 여인이 또 들어가요. 전문 염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염하러 이제 죽자마자 소렴을 하거든. 소렴이 있고 대렴이라는 게 있어요. 소렴은 죽자마자 바로 하는 거야. 바로 하고 대렴은 죽은 지 6일 뒤에 하는 거예요. 6일 뒤에. 6일까지는 시신을 갖다가 얼음에 재워놔요. 왜냐하면 6일까지는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자마자 초혼을 하거든. 위에 올라가갖고 초혼, 재혼, 삼혼 이렇게 해갖고 혼 부르잖아. 이 초혼이라는 게 초자 초대하는 거야. 혼을 초대하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서 두 번째 할 때 또 초혼을 하고 초혼 또 하고 세 번까지 초혼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고 났는데 사람이 이제 뭐 이게 시신이 팔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살아났는데 팔 하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음으로다가 재워놓는 거예요. 근데 얼음으로 재워놓기 전에 일단은 딱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갖다 묶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염을 하는 거야. 이게 소렴이에요, 이게. 소렴을 하러 들어간 그 여인이 나와서 한마디를 한 거야. 사관이 그거 어땠어? 물어봤더니 야, 이거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얼굴이 반이 녹아버린 거야. 반이 녹아서 얼굴이 없고 온 시신이 새카맣게 돼서 다 흐물흐물 녹아있는 상태였는데 이거는 독살 당한 것 같아요. 독이 원인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관이 그 여인의 말을 써놓은 거야. 이 사관이 소현세자가 독살됐다 라고 쓴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 독이 원인으로 죽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써놓은 거야, 이게. 그건 사실이니까.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상당수의 역사학자들이 이 정도면은 독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정조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독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순왕후가 들어간 거는 뭔가 있는데 이거는 아닌 거지. 아닌 건데 그 예전에 이제 그 계명대 한의대에서 또 경희대 한의대에서 이제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한의대에서 재현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 재현해서 내린 최종 결론은 의사의 오진이다. 그래서 거꾸로 약을 의사가 잘못 써서 죽은 거다. 그래서 지금 정조의 죽음은 사실은 세 가지. 의료사고설. 의료사고. 두 번째가 독살. 세 번째가 과로사설. 그런데 지금 이제 독살설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제 폐륜화야. 이제 역사학계에서 폐륜화. 그리고 과로사설 이야기해야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조의 죽음은 지구가 뽀개질 때까지 나는 알 수 없다. 아니 근데 혹시 그 부인하고 남편이 둘만 있었단 말이에요. 부인이 아니지. 할머니지. 할머니였나? 네. 부인은 저기 아 죄송합니다. 데뷔니까. 네, 할머니인데 7살 차이나 7살 더 많아. 아니 그러니까 막 마이크는 가설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가설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단둘이만 있었다. 단둘이만 있었다. 예. 어떤 죽음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왕이 독살되거나 뭐 할 때 그 범인을 볼 때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을 범인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 정순왕후가 어떻게
처신했거나. 자, 그래요. 지금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방송을 타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하신 걸 좀 요약하자면은 이분 얼굴 좀 비춰주세요, 살짝. 예. 아유, 어디 분이신데? 지금 서울입니다. 아, 예. 자, 좀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순왕후가 만약에 독사라는 게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순왕후가 어떤 이득을 노리고 한 것일 텐데 정조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예. 그 정순왕후가 그 이후에 정조가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뭐 예를 들면 이득을 본 것이 있었느냐 이득을 봤지. 어떤 이득 이제 그 정순왕후도 정조한테 원한이 많아요. 정조만 정순왕후한테 원한이 많은 게 아니야. 둘이 같이 원한이 있어. 원한의 정치가 된 거예요. 그럼 정조는 왜 정순왕후한테 원한이 있고 정순왕후는 왜 정조한테 원한이 있느냐? 정순왕후의 오라버니가 김귀주라는 인물이에요. 김귀주. 이 김귀주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해. 그래서 김귀주가 당시에 누구랑 연대를 하냐면은 정후겸이라는 사람하고 연대를 해요. 정후겸은 누구냐? 정조의 고모가 화완옹주인데 이 화완옹주가 양자로 들인 게 정후겸이야. 정후겸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정후겸이 사실은 정감록을 가지고 자기가 정도령으로 해서 역성행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봤는데 정조가 너무 똑똑하거든. 원래 이 화완옹주가 정조를 자기 조카를 자기 아들만큼이나 좋아해. 자기 아들만큼이나. 정후겸을 들이기 전까지. 그래서 사도세자가 있을 때도 계속해서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사도세자 죽고 나서도 이제 정조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해경공 씨가 쓴 글에 보게 되면 사도세자하고 정조하고 해경공 씨하고 사이를 화완옹주가 이간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사도세자를 죽였는데 정조가 정후겸하고 자기의 작은 외할아버지였던 홍인하고는 유배를 보냈다 사약을 내려서 죽였는데 정순 대비의 오라버니였던 김귀주를 제거할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김귀주가 정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조가 이제 해경홍 씨를 통해서 김귀주를 제거를 해. 해경홍 씨가 되게 심하게 아팠는데 정조가 모든 대신들한테 해경홍 씨가 이렇게 심한 감기 걸려서 아프니 문안 인사를 해라 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새벽부터 와서 아침부터 와서 다 문안 인사를 했는데 김귀주한테는 늦게 알려줬어. 그렇지. 늦게 알려줘가지고 김귀주가 그 소식을 듣고 오우야 늦었어. 불이 나게 창덕궁으로 왔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창덕궁 문을. 그래서 정조가 그 다음날 김귀주가 나의 어머니를 능멸했다. 어머니 능멸죄로 흑산도로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김귀주가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10년 동안 있어요. 10년 동안 있다 돌아와서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순왕후는 자기 동생을 해경궁 씨 능멸죄로 잡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해경궁에 대한 분노, 자기 정조에 대한 분노, 이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조가 죽자마자 해경궁 씨가 뭘 하느냐? 왕실 서열을 바꿔버려.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왕실 서열, 여자들 서열인 거지. 여자들 서열이어서 1위 정순왕후 자기, 2위가 해경궁 씨, 3위가 정조의 왕비였던 효유왕후예요. 효유왕후가 해경궁한테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나서 대비한테 가서 인사하는 이 시스템이었거든. 그러니까 해경궁 씨는 자기 아래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로서 존중받게 하는 거죠. 정조가 죽자마자 당일날 정순왕후가 왕실 서열을 바로 바꿔. 자기가 1등, 2등이 정조의 왕비.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유왕후, 3위가 해경궁.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 자기 며느리한테 인사받았는데 정순왕후가 바꿔버려갖고 그 다음날 왕실 예법에 따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경궁의 한이야. 해경궁의 가장 큰 한이 이렇게 아들 죽어갖고
하늘이 무너졌는데 정순 대비가 자기를 완전히 2번 죽인 거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 한이 맺힌 거야. 그 한이 맺혔는데, 그러니까 정순왕후는 정조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 자기 오라버니의 죽음 뭐 이런 거, 자기 집안. 그래서 경주 김씨가 계속해서 몰락을 해요. 몰락을 하는데 정순왕후가 이제 대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면서 경주 김씨를 대거 등용을 하죠. 그때 짱 하고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추사 집안이에요. 추사가 경주 김씨 다 같은 집안이거든.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 그리고 추사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집안이 또 이제 잠깐 몰락했다가 이제 정조의 아들 손자지 효명세자가 역으로다가 안동김 씨 권력을 누르기 위해서 자기 집안하고 또 원수가 돼 있었지만 추사는 괜찮았거든. 또 추사는 추사 아버지 정도는 그래서 거기하고 또 연대를 해요. 연대를 해서 경주 김씨를 통해서 안동김 씨를 갖다 제거하려고 했던 거지. 사실은 자기 장인이 안동김 씨잖아. 자기 장인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명세자도 안동김 씨가 제거하죠. 제거하고 뭐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경주 김씨 집안 정순왕후가 하여튼 모든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정조의 개혁 정책을 이제 물거품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정순왕후가 상당한 이해관계적 측면에서 득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뭐 독살에 대한 얘기, 그 당시에는 당시에는 독살 이야기가 파다했지. 당시 파다했지. 파다해서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구미에 지금 한 지역이 인동인데, 인동장씨의 핵심이 여헌장영광이라는 인물인데, 여헌장영광의 종손이 장시경이라는 인물이 장시경인데, 이 장시경이 이제 정조가 독살됐다. 그래서 그 당시, 심정승, 심한지가 자기의 인척이었던 시민을 동원해서 어약에 독을 탔다. 어약은 임금약인 거죠. 어약에 독을 탔다고 해서 밀란을 일으켜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인농관할을 쳐들어갑니다. 인농관할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거기서 무기 뺏어가지고 그 무기 가지고 서울 도성 진격 작전을 펼치다가 인농관할 실패하고 자식들하고 다 같이 절벽에 올라가서 투신자살로 그걸 다 끝내죠. 그래서 이 장시경의 아내하고 3딸이 관노가 돼서 저 강진 앞에 있는 고금도로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는데 이 네 모녀가 되는 거지, 그지? 네. 3딸하고 있는 건데 이 네 모녀가 천하의 미인들인 거야. 그래서 이 어린 딸 말고 그 위에 2딸하고 이 어머니를 갖다가 그 고금도에 있는 이 군사들이 매일같이 겁간을 하는 거야.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거의 10여 년을 강간을 해요. 그런데 저 어머니한테는 맨날 만약에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네 딸들 죽여버리겠다. 딸들한테는 어머니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이 어린 막내딸만 빼고 3 모녀가 계속해서 군사들한테 강간을 당한 거야. 그러다가 3 모녀가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알고 서로 대성통곡하고 그 7월 달 바다에 투신자살을 해요. 아이고. 그래서 막내딸이 함께 자살하려고 했는데 막내딸한테 너는 살아남아서 우리들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꼭 해라. 라고 해서 이 어린 딸이 뭐 자기 언니들 죽고 어머니 죽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관아에 가서 고발을 한 거야. 고발을 했는데 얘네들이 다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지들끼리 다 짜고 쳤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막 소문이 어쨌든 퍼져나가갖고 전라 감영까지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감사가 불러서 다 했는데 이 새끼들 다 뭐 그 시절에 힘 있는 놈들이고 다 유배간 관노 여자를 뭐 겁간하기로 그래갖고 전라 감사가 무고 판정을 내린 거죠. 이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냐? 다산이 들은 거야. 다산이 들어갖고 다산이 너무 분노를 한 거지. 그래서 고금도에 유배온 장씨 여인들을 슬퍼하며라고 하는 시를 남겨놔요. 그 시에 바로 정조가 독살됐다.
이걸 써놔. 그러니까 당시 그 남인들,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다 국왕이 어약에 의해서 독살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산이 또 다른 시를 남겨놨는데, 이 정조가 거대한 고래야. 고래인데 이 고래를 이 작은 물고기들, 하찮은 물고기들인데, 이 물고기들이 고기를 뜯어먹는 물고기들인데, 이 솔기라고 하는 물고기들인데, 이놈들이 탁 달려들어갖고 정조를 뜯어가지고 조금씩 뜯어가지고 결국은 끝내 고래를 죽인 이야기를 써놔요. 결국 이제 그런 다산의 인식은 정조가 명확하게 독살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제 독살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노론들 입장에서는 정조가 독살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노론이 오늘날의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봐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노론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제가 지난번에도 뭐 그 자유한국당의 역사가 노론으로부터 출발한 건데, 뭐 사실 뭐 제 이야기보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이덕일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아주 명확하게 밝힌 사람은 신영복 선생님이에요. 신영복 선생님. 예, 신영복 선생님. 제가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찾아갔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참 저도 괴짜 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지금 신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예전에 저 내린천에 개인산방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할 때, 그때 제가 매달 거기 갔죠. 그래서 신 선생님이 저한테 글씨도 직접 써주시고, 표구에서까지 수원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처럼 그 그림 다. 그래서 제 집에 걸어놓고 잘 보다가, 제가 제 임플란트 공짜로 해준 치과에서 형한테 술 먹고 가갖고 내가 그걸 갖다 줬지. 우리 저 김준혁 교수님한테 여기 남문에 임병목 치과라고 있어. 임병목 치과. 임플란트하고 바꿨네요. 그렇지. 그 형이 내가 계산하겠다는데 계속해서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이게 원가만 내가 사갖고 원가만 80만 원이야. 너 죽을 때까지 안 헤어져. 이거 딴 데 가면 200만 원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 별명이 임보살이에요. 임보살. 그 형이. 그 옆에 주차 관리하는 아줌마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가 다 빠져 하나도 없어. 50대 초반 아줌마인데 70대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형이 하도 안 됐어갖고 불러갖고 싹 다 해줬어. 그랬더니 50대 초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별명이 임보살인데 그 형한테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여튼 제가 드렸는데 그때 19대 총선 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19대 총선이었나 18대 총선이었나. 19대 총선이면 김용민이가 19대 총선. 김용민이가 낙선하던 그렇지. 선거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였는데 제가 신영복 선생님을 20대는 오창석이가 낙선하다. 모셔가지고 수원서 특강을 했어요. 특강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돈 10원도 안 받고, 그리고 성공회대 그 김창남 교수하고 그 트리오 있잖아. 돈 10원도 안 받고, 그래갖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제가 그런 특강 개최를 많이 했었는데 돈 모아갖고 하는 거 하나도 안 받으셔갖고 전체에서 총 150만 원으로 다 끝냈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MB 집권하고 나서 이분이 정말 너무 극도의 그 슬럼프에 빠지신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한국 역사를 다시, 왜 MB 같은 인간이 나왔을까? 이거는 한국 역사를 다시 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들여다보다가 인조반정 이후에 정권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권력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행정 권력만 잠깐 바뀌었을 뿐이지 권력의 핵심은 검찰, 경찰, 의회, 자본, 언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권력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 정권이 노론 정권으로, 노론 정권이 친일파로, 친일파가 친미파로, 오늘날 얘네들이다. 그러니 당시 김대중 노무현, 이거는 아주 요만한 세력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시민사회가 제대로 일어나고 제대로 역사 공부해서 저 간악한 세력들 물리쳐야 된다. 그날 특강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강의 그 책에다가 그걸 쓰셨더라고. 쓰셨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뭐 도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 강의할 때 도울도 강의했죠. 도울은 본인의 창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난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데 도울도 그렇게 강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김준혁 교수님은 이런 신영복 선생 같은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우리 박시 씨의 위대한 스승은 누굽니까? 김용민이죠. 아 이거 참 김준혁이라고 해야지. 김준혁이라고. 김용민의 스승이지 김준혁. 아 그럼 역사적인 스승. 그 네. 박지희를 스승으로 삼을 사람은 누굴까요? 오창석. 오창석. 알겠습니다. 아 이거 보면 깔끔하게. 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네요. 아 오늘 정말 찼죠? 네. 어떻습니까? 오늘 오신 게 아깝지 않았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 들어요. 이쪽도. 다 드셨어요. 아유, 뭐 오늘 만족도 100%입니다. 예. 자, 그래 오늘 이제 마무리합시다. 네, 저희 오늘 히스토리 아주 또 특별 스튜디오에서 뜻깊은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원래 있던 좀 더 저렴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히스토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예.